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인구와 경제, 경제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철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그러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습니다.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살짝 출산율이 높은,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인 국가들도 1.2보다 높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30년 전에 비교할 때 정확히 3분의 1 수준이고요. 10년 전의 출생아 수하고 비교를 할 때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 출생아 수 감소는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을 먼저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분해를 한 그 결과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로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는 그런 사회에서는 출생아 수가 다음에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가임기 여성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성 가운데서 결혼한 여성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유배우 비율의 그 크기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결혼한 여성들이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서구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낳기 때문에 꼭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비율은 한 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요인, 즉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해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는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20대와 30대 여성 인구의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임기 여성의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이 줄어서 기본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혼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살인 여성이 가임기가 끝나는 44세까지 이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의 그러한 기간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70%를 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비율이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혼의 감소가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줄이는 주된 요인이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유배우 출산율입니다. 유배우 출산율은 앞에 소개해드린 두 요인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다른 변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자녀가 둘이 있는 이상 있는 여성이 추가로 자녀를 낳는 그런 비율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비율은 매우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녀가 하나 있는 여성이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그런 확률도 대개는 20%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자녀 여성이 첫 번째 자녀를 낳는 그런 비율은 199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는 쭉 빠르게 감소를 했고요. 2005년부터 한 2010년까지는 빠르게 증가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30년을 봤을 때 적어도 단기적인 출생아 수의 변화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여성이 처녀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이러한 그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990년 이후에 결혼의 감소,
특히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줄곧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은 어떤 상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는 초기에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출산율의 감소 때문에 여성 인구가 점차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배우 출산율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다른 변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진 것이 이 기간 동안의 출생아 수를 감소시킨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그런 이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출생아 수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은 다자녀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녀를 갖는데 여러 가지 관문이 있죠.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첫 자녀를 낳아야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는데 지금은 그 첫 번째의 그 관문들이 매우 높아진, 문턱이 높아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결혼해서 첫 자녀를 낳는 것이 출생아 수를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출생아 수가 줄고 저출산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산업화나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개는 자녀를 7명 이상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까지도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서구 선진국도 그렇고 왜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았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제적인 가치는 높은 데에 비해서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이 주가 된 사회였고요.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었죠. 그다음에 전통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자녀가 많아야 대외적으로 어떤 한 가정이 힘과 위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그 성원을 계속해서 충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업이었고요. 특히 자녀를 낳는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 여성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압력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주어진 다산의 압력이라고 한 것이 나중에는 어떤 신념 체계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까지 굳어져서 그 구성원들에게 다산을 강제하는 이제 그런 사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 이제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선진국들에서는 소위 출산력 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선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문화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가족의 기능이 축소가 되게 되고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동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행위에 대한 압력이 낮아졌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몇 가지 변화 때문에 자녀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즉 비농업 부분이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 인력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게 되면서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늘리는 것이 시간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근대화를 통해서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죽을 것에 대비해서 아이를 더 낳는 그런 예비적인 출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근대 사회를 통해서 노후 대책으로서의 자녀의 가치가 감소를 합니다. 오늘날도 어느 정도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 부양이라고 한 것이 자녀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비농업분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녀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 농장에 묶어놓고 자기를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서의 자녀의 매력이 점차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는 자녀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토지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농장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서 자기 노후 대책으로 이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는 뭐 고령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출현을 해서 굳이 자녀에게 노후 생활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라든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다른 그런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한국만 이렇게 특별하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이제 가설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어떤 선진국과도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선진국이 100년, 200년 동안에 경험을 했던 그런 근대화의 과정, 사회경제적, 문화적, 인구학적 변화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100년 동안에 겪었던 출산력의 변이를 불과 한 20, 30년 동안에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초까지 이르기까지 한 22년 동안에 출산율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그 시기에 여성 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여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성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2012년 이후에 10년 동안에 줄어든 출생아 수의 한 20% 정도가 이렇게 과거의 출산율이 빠르게 줄어서 여성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빠른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문화적인 규범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그런 반열에 오르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10년이나 20년 터울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사회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살면서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인 규범을 가진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여성들과는 달리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가정이라든가 직장의 문화적인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그런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는 그런 저출산의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생겨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부모와 수족 사회를 경험한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쟁도 겪었고 그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출산율이 높았는데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답을 던져주는 하나의 가설이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그러니까 상대 소득 가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결혼의 시기라든가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은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삶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대와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실현 여부 사이에 그 괴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게 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성장이 빨랐던 그런 부모와 함께 자라났고 기대 수준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부모 세대의 그런 기대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저성장 그 사회가 도래하면서 부모 세대의 기대와 자녀 세대의 현실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경쟁이 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동시장의 경쟁이 교육의 경쟁을 낳고 청년들의 출산과 결혼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자녀 양육과 교육비용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각한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추후에 추가적인 그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더 확실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